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국격은 땅에 떨어진 것 같고 민생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곤해합니다. 어찌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두에서 나가던 이 민주국가가 정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아서 몹시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밤에 잠을 못 이룬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시민들 대다수가 이 사태 해결에 나섬으로써 민주주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또 한편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고 우리가 잠재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혁은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번도 역시 그런 소재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할 수 있었으면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군대가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어쩌다 일이 됐을까요? 저는 이 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냐 아니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인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역사적인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 12.12 이런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에서는 군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면 그 이후에 최근의 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정치권이 군을 활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활용이라고 보다 이용했다. 이용했다고 봐야죠. 더 타당해 보입니다. 어찌해다 이렇게 됐을까요? 군대가 그렇게 허약한 집단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12.3 이 내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보면 거기에 참모총장도 있고 삼성 장군들 개입했던 사령관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명령을 받고 이걸 고민했다 하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명령을 받고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고민했다는 흔적을 미리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은 군인들은 어떤 명령이든 상관이 없이 완수해야 되는가 그러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더더욱이 거의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됐잖아요. 네. 그 과정이. 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게 뭐야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아니 군대가 뭐 이 모양이야? 하는 측면도 동시에 봤어요. 뭔가 좀 안 맞아. 우리가 생각하고 희망하는 군대 모습은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지만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무슨 군사 작전을 시행하듯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우리가 겪었던 군 생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인들의 어떤 일사불란함 그런 것이 이번에는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멍청한 군대가 있나? 무슨 봉숭아국 땅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리버리한 군대가 있나 하는 면에서 보면 군인들이 이게 도대체 한국 군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그러면 군대를 이용한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 이용당한 군대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용을 하고 이용당하는 데는 뭐가 허약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 한국 군대는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군의 최고위 장성들은 이런 일에 개입하면서 사실 거의 국민적 바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군의 본질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우리 군대가 최초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군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에 대해서 대항했던 의병,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이 군대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군이 창설된 초기 군대에는 아시다시피 군사영어학교 아닙니까? 국방경비대로부터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군이 초기에 한국군 창설을 주도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초기 군대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인원들이 일본 육사를 졸업했거나 그렇죠. 또 일본이 동원했던 군대의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예. 가장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백선엽이라든가 박정희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초기 한국군 군의 수뇌부를 오랫동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군이 가져야 될 사실상의 이 정신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분들이 초기부터 그러면 일본군 출신들이 의병들을 강조하고 의병들을 칭송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한국 군대는 그런 정통성의 문제를 항상 도외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외면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무엇이냐면 적개심. 그리고 둘째가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즉각적인 복종. 저희들 사관학교 다니고 군생활할 때 지휘관의 의도를 명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맞아요. 아침마다 밤마다 지휘관은 요구받고. 무슨 생각을 하나 네. 하는 게 군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의 군수뇌부도 다를 바가 없구나. 그 지휘관의 의도를 명철하는 걸 제1의 신조로 삼고 살게 하면 거기에 합법적, 합리적인 이 사고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언제 판단하겠어요? 또 자기 즉각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상급자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 이번에 이 내란에 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담당했던 육사 출신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마치 상급자가 원하는 것이면 말을 하기도 전에 몸으로 먼저 뛰어들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었고, 그리고 이행했던 그 장군들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사람을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힌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여하간 그동안 잠재적으로 쌓여있는 이 의식이 그렇게 지시상 우선으로 그 복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런 문화 속에 노출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문화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그 문화에서 우수한 자라는 것은 그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그런 사람들, 상급자 지휘관의 의도를 빨리 명찰하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이 되었고, 이 제도를 옆에서 균형을 잡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기무, 현재 방첩부대도 그 역할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보입니다. 이제 가장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거는 이제 군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헌법에서 일단 출발해야 되고, 또 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 명령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트레이닝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양식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국제관계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국가의 생존이라든가 국민적 요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서 기본을 형성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이 나올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배제하고 즉각적인 반응만을 요구하면서 이제 지시하는 상급자만 바라보니까 국민을 안 보게 되는 거지. 수박쌤,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방부 국정감사라든가 국방위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원식 현 안보실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질의할 때 이정섭 장관에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군대에 오늘날 군대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고, 본인이 또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장관이 돼서 정신교육 교재를 새로 발간하고 하는 노력을 해서 현재 상당 부분 그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에피소드 하나는 이 박안수 이번에 겸사령관 했던 사람이 총장을 하면서 연말에 부대 시상하지 않습니까? 네. 통상 부대 우수부대 표창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교육훈련 우수부대입니다. 전투력 우수부대.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대 표창을 일치하지 않고 정신교육 우수부대만을 표창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현 정부의 이 수뇌부에서는 한국군이 정신교육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급자 지휘관만을 주목하며 얼마나 복명자세를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신교육 수준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교육훈련이나 전투 준비 수준, 이거는 뒷전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군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과거 군대는 어떻게 해왔느냐? 사실 군대에서 보수 정권인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때까지는 군대에서의 정신교육이란 적개심 함양한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지휘관의 편견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명령과 복종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군인들의 진급 생활 일상사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 개입도 스스럼 없이 하고 강주에 가서 자기 국민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군대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저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때 시작했던 교육의 상당 부분이 무엇이냐면 문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바로 헌법 교육과 군법 교육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반대 교육이 이루어졌다가 천안함 사건이 생기면서 군의 정신교육이 또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부들은 평택에 있는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두동강난 이 천안함을 견학하도록 하고 소감문도 작성하도록 하고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런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헌법 교육과 이런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현 정부 당국자들이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거를 약화된 군대의 표상으로 본 것입니다. 두 개의 극명한 가치관의 대립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문민통치의 원칙에 따라서 법과 규정을 강조했고,
반대로 다른 한쪽은 적개심과 그리고 이런 명령과 복종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그 소위 정신전력, 정신교육 수준, 이거는 적개심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느냐 하고 그렇죠. 얼마나 내용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복명할 수 있는 명령 수용 자세.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얼른 따라해. 이걸 핵심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2년 전에 국방부 일각에서 사무실과 복도가 북적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북한이 주적을 북적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시 국방백서의 주적을 또 명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건실한 생각은 안보에 대해서 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는 그게 잠재적이건 현실적이건 위협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실제로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걸 방어해내고 격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정해놓고 적개심에 의존해서 내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얼마나 허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애국심으로 포장을 했는데 애국심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애국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 중에 과거에 전방부대 김정일 사진 붙여놓고 사육하는 그런 부대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가 애국심이 많은 부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 집단만을 정해놓고 이제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생산해내고 그걸로 무장하는 그 자세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한하게 만들어요. 결국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선배님,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군의 정치적인 중립에 관련돼서 저도 이제 군생활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선배님도 군생활 초기에 부정선거 하는데 동원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아주 부끄러운 기억 선명합니다. 네, 부정선거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부하들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부대에 이지문 중위가 양심선언한 그런 건도 있었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군의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 역사를 봤을 때 군이 정치적인 중립의 자리에 비교적 서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군의 어떤 정치 개입, 부정선거라든가 그런 데 일체 개입하지 않았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어려웠던 것은 제가 연대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봤고 제가 미국에 가서 중부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외교의 천병의 역할을 좀 했는데 이라크 부대 파견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중부사령부가 협조도 하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게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 하는 느낌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 연대장실에서 저 개인적으로 분향소를 차려서 참배를 했었습니다. 네. 너무 그분이 군을 위해서 사실 많은 걸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제가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이 됐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마무리는 잘 되었지만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해 줬던 그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해서 했던 일에 후회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계속해서 부정선거나 이런 걸 했던 보수 정권에서는 아주 이게 문제가 된다는 저를 평가하고 제가 이제 곤혹을 치렀는데요. 군의 정치적으로 보장했던 그 정부를 군이 지원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이 이렇게 이제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고 도구화되는 것이 또 반복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를 정신 번쩍 들게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 논의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군은 합법을 벗어나는 명령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프로토콜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다. 즉각적인 수명 자세, 이게 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그 의장실을 제가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이 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계엄군을 보고 당황도 하시고 하시면서 지금 한참 진행되는 과정이었었는데 군인들이 느끼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TV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 어정쩡한 군인들, 현장에 투입했던 그 군인들 모습에서 국민들 생각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군인들, 현장에 있던 군인들은 두 가지 갈등을 겪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맞습니다. 지시에 대한 이행, 명령에 대한 복종이죠. 네. 또 하나는 자기들이 배우고 했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시민의 군대로서의 어떤 역할, 이 갈등 속에서 행동들이 어정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국민들이 본 그 군인들은 군사적인 과업을 수행할 때 군인들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맞습니다. 그 움직이는 액션 부대의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냐.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 같다. 그나마 이 안에 우리 역사적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깨었고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군대가 거예요. 성숙했다. 그게- 오히려 강주에서 네. 국민을 향해서 서슴없이 총을 쏘고 방망이를 두드렸던 그 엉덩이 쳤던 야만의 도구가 됐때는 네. 아직 그게 성숙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 군대에서 지금의 군대로 발전됐다고 봐야 된다. 그건 오히려 발전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되게 후련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이런 영광급 이하에 있는 군인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말고 국민의 곁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이 이걸 이해합니다. 원식 의장님께서도 그걸 이해하고 기회가 되면 격려를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